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위생학을 가르치게 될 장미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8월 달부터 정식으로 이제 위생학을 가르치게 되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시험의 기출 문제를 좀 복원해서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 4월 7일에 있었던 2018년도 제2회 경력경쟁 식품위생 9급 시험을 좀 더 해설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쉽게 나왔습니다. 모두 대부분 제가 여러 사이트의 댓글도 확인해 보고, 또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시험은 매우 쉽게 나왔는데, 이제 역시나 우리를 허를 찌르는 두세 문제가 조금 이 위생직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문제, 한 17문제에서 18문제 쉽게 출제가 됐고요. 2문제 정도는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 그리고 한 문제는 여전히 답을 정확히 찾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4월 30일에 결과가 나와야만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친구들의 기억으로 복원한 내용이고, 많은 친구들이 그 기억을 해주셔서 복원해서 문제를 제가 조금 보충해서 완성을 해봤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내용일 수 있고 답이 바뀔 수 있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사실은 지문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다이옥신이란 무엇인가 이건데, 그 지문을 세 줄로 쫙 길게 쓰니까 가뜩이나 위생을 한 5분 만에 풀고 화학을 풀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애들이 그걸 읽느라고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 시험에서는 시험을 내시는 분들의 약간 애로사항이 조금 느껴지는 게, 저희 위생직을 준비한 친구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지는데, 뽑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응시 인원은 많다 보니까 이 변별력 부분에서 좀 더 중요한 내용을 깊이 있거나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내주면 좋겠는데, 이 중심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내용, 잘 보지 않는 내용에서 변별력을 주려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시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허탈감이 왔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시험을 만약에 준비하게 될 때는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하면서 넓게까지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좀 와가지고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좀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그 패턴을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저희 그 위생학 과목은 10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현재 10개의 챕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법규였죠. 이번엔 법규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규 나오지 않아서 엄청난 프린트를 외웠던 친구들에게 또 한 번 허탈감을 주었고, 두 번째 챕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과 미생물 파트였습니다. 보통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역시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질의 3패까지, 변질 부분까지 해서 약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파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중독 파트입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에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이렇게 이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 큰 단락인 식중독 파트는 보통 매년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도 역시 9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세균성은 약 2문제, 자연독은 3문제, 그 다음에 화학적 식중독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 파트가 나오죠. 감염병 파트는 어떤 데는 안 나올지만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아주 쉽게 이번에 2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파트가 있죠. 기생충 파트에서도 2문제, 그러니까 기생충 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죠, 이번에. 그리고 해썹 파트에서는 용어 정리로 한 문제가 나왔고, 9번째 위생검사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균군 이런 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굳이 위생검사로 넣자 그러면 만성독성 검사 이걸 넣어서 한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첨가물 파트에서
2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뭐 매년 비슷한 부분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기가 제대로 이제 정확히 완성되지 않아서 최대한 복원된 내용으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의 순서는 어차피 책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기 쉽게 이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제가 재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식품과 미생물 파트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미생물의 생장에 관련된 기본 특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부분 거의 다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미생물의 생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병원성 세균은 수분 활성도가 0.85 이하의 식품 있죠. 자, 세균 나왔고 0.85 나오면 바로 1번이 틀렸다, 맞았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세균은 0.9, 최저가 0.9기 때문에 그 이하고, 특히 또 앞에 병원성이라는 표현을 붙였으면 더 높습니다. 일반 세균보다. 그래서 그런 음성이 병원성이 많기 때문에 0.9 이상이어야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곰팡이는 pH 4.5 이하에서 증식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곰팡이는 pH 4.5 이하에서 충분히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 앞에 부분을 굳이 고치자면 세균으로 바꿔줘야겠죠. 세균은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는 pH 4.6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4.5 이하에서 증식하기 힘든 것은 세균입니다. 그리고 3번 보기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 온도에서 증식 가능합니다. 그죠? 세균이 이제 우리가 지금 식중독균들이 몇 개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특히 식중독균이 많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냉장에서 잘 자라는 기억한 리스테리아나 여시아나 이런 애들이 역시 단골 손님처럼 나왔습니다. 자, 살몬넬라 속은 통성 혐기성 균이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방사선 조사입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있고 감수성과 내성만 헷갈리지 않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식품에 오염된 세균, 해충 등 여러 미생물의 살균을 위한 방사선 조사 시 감수성이 높은 것에서 낮은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란 문제죠. 자, 높은 것에서 낮은 순서잖아요. 자, 요 말은 감수성 표현이 있다는 건 제일 쉽게 죽는 놈부터 알려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쉽게 잘 죽는 애 있을 때 해충합니다. 만약에 3, 4번을 골랐다 그러면 빨리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1, 2번에서 헷갈렸다 그러면 희망이 있지만 3, 4번에서 헷갈렸다 그러면 이미 이 3, 4번에 이제 내성이 들어가면 이제 이쪽 3, 4번으로 가야 됩니다. 즉 이제 감수성이 높은 거 제일 잘 죽는 게 해충이죠. 그래서 0.1에서 1kg 정도면 죽습니다. 해충은. 자, 그 다음에 대장균군, 그람 음성균이잖아요. 그래서 1에서 5kg 정도면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포 형성균이죠. 대장균군보다 잘 안 죽죠. 5에서 10kg 정도. 마지막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30kg 이상 올려야만 죽습니다. 그래서 잘 죽는 애부터 순서대로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가 내성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문제가 정답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반대로 뒤집어주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3번 문제는 우리가 식품화학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지질의 3패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패에 대한 문제를 기출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식품 위생이 좀 더 어렵게 나간다면 식품 미생물이나 식품 화학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어차피 다 공무원이 되실 거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학도 조금씩 살펴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식품 화학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품 내 유지나 또는 지질 성분 어떤 표현인지 몰라서 아마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유지 성분의 가열 및 산화로 인해 산패가 일어나죠. 그래서 가열산화라든가 자동산화로 인해서 자, 산패로 인해서 식중독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보기를 보시면 유지의 산패 초기 단계, 여기 초기 단계 보셔야 됩니다. 자, 초기 단계에서 생성된 말론알데하이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론알데하이드는 유지의 산패 최종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 생성된 여기까지 보고 바로 X를 쳐야 됩니다.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유지가 3패가 시작돼서 중간 정도 오면 과산화물이 생성이 되고 사라지면서 말로날데히드라든가 뭐 작은 저분자 화합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써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지질을 구성하는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산화가 지연된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중결합 있죠. 불포화 지방산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포화되어져 있지 않은 뭔가 손을 이렇게 다 잡지 않고 이렇게 놓아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중결합 부분은 가장 산화가 잘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을수록 지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불포화 지방산은 비공액형의 트랜스 지방산으로 건강에 해롭지 않다. 이 문제 약간 보기가 완성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산을 물어보는 건지 자연계에 존재하는 불포화 지방산인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찌됐건 틀렸죠. 왜? 앞이든 뒤든 틀렸습니다. 만약 자연계에 존재하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면 비공액형의 시스 형태이고요. 만약 트랜스 지방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트랜스 지방산은 우리가 뭐 다들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3번에 동그라미 치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지질의 3패 척도를 나타내는 상가는 이 상가가 낮을수록 신선도가 저하되지 않고 변질이 낮은 유지임을 알 수 있다라고 써져 있죠. 자, 상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질은 글리세롤이 있고 이렇게 세 개의 지방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상태는 신선함이 합쳐진 상태인데 신선도가 떨어지면 슬쩍 손을 넣고 얘가 혼자 따로 돌아다닙니다. 이게 유리지방산이죠. 그래서 신선도가 떨어지면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져요. 그래서 상가라는 건 뭐예요? 산이잖아. 유리지방산, 상가. 그러니까 유리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알칼리로 자꾸 중화시키면 많이 중화가 된다는 건 유리지방산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가가 높으면 신선도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도가 저하되지 않고 변질이 낮은 유지일수록 상가가 낮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이 보기를 보고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신선도가 저하되지 않고 변질이 낮은 이렇게 하면 낮고 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친구들이 요거하고 요건가 두 개인가로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부터는 이제 식중독 문제입니다. 식중독 문제. 자, 여시니아가 나죠. 자, 다음 중 여시니아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시니아 식중독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4도씨 냉장 온도에서 증식 가능합니다. 또 식품을 진공 보관하면 증식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여시니아 하면 우리가 원인 식품으로 돼지고기를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주요 원인 식품으로 도살장의 위생 관리 필수적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아포 형성균 이미 X죠. 자, 아포 형성균의 통조림 살균 지표가 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보시면 그람 음성균으로 감염형 식중독은 무엇인가? 그죠? 너무 쉬워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아야 할 정도로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자, 우선 그람 음성균이라는 부분과 감염형 식중독에 집중하면 되는데 우선 1번, 2번, 3번의 보기가 모두 그람 양성균입니다. 감염형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균을 제외한 캠필로박터만 그람 음성균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까지 이제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에 대한 문제고 이제 6번 보시면 자연독 식중독 문제입니다. 자, 자연독 식중독 원인 식품과 독성분의 연결이 옳은 것이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5년 동안의 기출을 보면 이 자연독에 대한 문제가 이 연결하는 문제는 대부분 한 4회에서 5회 정도 이 식물성이 나옵니다, 주로. 그리고 동물성은 이제 뭐 그 보거라든가 이제 조개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근데 동물이 하나 껴있네요. 근데 식물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연독 연결하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보시면 또 청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보기가 너무 쉬워서 함정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게 많은 우리가 막 박세, 뭐 사사프로에서 5일까지 외우고 있는 이 안드로메도톡신을 외우는 이 시점에서 청매가 나와서 감사한 문제지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보시면 다음 보기에 곰팡이 독소 중 신경독입니다. 신경독. 자, 마이코톡신 중에 이제 신경독을 일으키는 성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신경독에 있는 문제 다 알고 있죠. 파툴린과 스테레오비리딘이 신경독이고 아플라톡신과 루브라톡신은 간장독이죠. 그래서 정답은 가다입니다. 그리고 아플라톡신이 간장독이란 것만 알아도 됩니다. 왜? 나가 들어있는 모든 보기를 제하면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독 식중독 중에 이제 미치광이 풀 나왔죠. 자, 미치광이 풀은 이제 우리가 뭐 뿌리를 우엉으로 뭐 오인해서 섭취했을 때 이런 내용인데 이 섭취를 잘못해가지고 증상이 쫙 나왔죠. 그래서 뭐 구토, 두통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독소 성분을 고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트로핀이죠. 그죠? 아코니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식중독입니다. 자, 화학적 식중독에서는 이제 다이옥신 나왔습니다. 우리의 단골 친구죠. 다이옥신은 지금까지 5년 동안 5회 나왔으니까 역시 이번에도 6회를 찍어주면서 다이옥신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변홍사의 제초제 부분과 뒤에 있는 이 면역미 생식감소에 대한 내용 때문에 역시 2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이옥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생성 기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소 화합물을 불완전 소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죠. 자, 2번을 보시면 변홍사의 제초제로 사용되어 환경에 잔류한다라는 표현에 보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고엽제를 생각하고 있으면 변홍사는 맞나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굳이 예를 들자면 CMP 같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일본에서도 이 CMP라는 이 변홍사에 쓰던 제초제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바람성은 있으나 그래 나도 바람성은 알고 있어 그러잖아요. 자, 면역미 생식강소에 영향이 없다 이 표현은 이제 단문지 같은 표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 왔던 게 우리가 유해물질에 대한 그 독성 부분을 볼 때 다이옥신이 면역, 생식 뭐 이런 부분 다 세모가 있었습니다. 그죠? 세모가 있고 바람성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면역력 감소에 영향이 아예 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영향은 불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정도지 이 부분에 만약에 X였잖아요. X였으면 확실히 이게 답이 될 수 있는데 세모여서 이 부분 정답은 우선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으로. 그래서 영향은 조금 있는 걸로. 자, 4번 보시면 다이옥신의 식육 내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그다음 뭐지? 소고기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을 보시면 이제 유기인재입니다. 자, 우리가 농약 문제가 나올 때 농약 문제가 총 지금까지 6회 정도 나왔는데 이 중에 유기인재가 4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인재가 또 나올 것이다. 근데 유기인재는 늘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쉽게 나와서 뭐 유기인재 고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뒤에 파라치온 이런 거 붙으면 다 유기인재잖아요. 근데 이번엔 더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늘상 외우던 이제 작용 기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유기인재의 인체 내 작용 기작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기인재는 당연히 무독화되어서 배출되기 때문에 만성 중독보다 급성 중독이 훨씬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 기작은 어떤 요소의 작용이 어떻게 돼서 뭐 아세틸콜린에 축적되어 가지고 신경분이 전도가 불가능하게 돼서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가는 콜린에스테라제일 것이고 나는 억제죠. 억제와 활성에서 또 약간 그 나오기 직전 1분 전에 고쳤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기 직전에 갑자기 활성이었던가? 그래가지고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슬퍼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보시면 자, 민물고기에 곰팡이병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사용되었으며 중국에서 수입한 뱀장어, 잉어 등에서 검출된 바 있는 성분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정답 우리가 말라키트 그린이죠. 그래서 말라키트 그린은 진짜 우리가 그 유해 첨가물을 쭉 하고 맨 마지막에 말라키트 그린을 하는데 그때 다행히 우리가 이제 쭉 하던 내용에 양식 어류의 물곰팡이 제거 이런 표현들을 자주 외우다 보니까 윗부분에 이 곰팡이병에서 그래도 힌트를 얻어서 많이 정답을 맞추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이 중국에서 이 표현은 2005년도 7월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던 이 중국산 장어 가공품에서 검출된 바 있는 사건이 있어서 이제 말라키트 그린 내용에 이제 책에 찾아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걸 보고 이제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말라키트 그린입니다. 다행히 요 세 개에 나와 있는 요 항생제가 잘 한 번도 듣도 못한 거여서 말라키트를 골랐다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이 이제 정답을 아직 고민 중인 문제입니다. 자, 12번의 문제에서는 보시면 식품 내 섭취 허용량이 가장 높은 중금속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이 섭취 허용량이 가장 높다는 것은 제일 많이 먹어도 되는 게 어떤 거냐 이거를 고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보고 바로 수은과 비소를 쳤습니다. 그죠? 자, 주석과 철이 나왔을 때 이제 이거에 처음에 대부분의 답이 이제 철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주석은 통조림에 용출 허용량이 있기 때문에 유해한 부분이고 언급이 늘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철을 골랐던 내용이 철이 정답일 것이다. 철은 크게 규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현재 지금 그 식약처에서 제공한 자료들의 그 식품 오염 물질의 건강 영양 안전 참고치라는 이런 2009년도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주석이 좀 더 허용량이 높게 나와 있고 철은 거기에 자료를 빗대었을 때 철이 0.8이고 주석이 14 정도. 이렇게 지금 된 보고서가 있어서 현재 주석이 더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섭취 허용량은 주석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답은 주석으로 하고요. 근데 이거는 어찌됐건 좀 더 결과를 보기로 하고 이 데이터가 좀 여기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뒤에 이제 일일 섭취 허용량인지 지금 이 문제 내에서 섭취 허용량이라고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철에 대해서는 일일 섭취 허용량을 검사를 해놨고 이 주석에 대해서는 잠정 주간 섭취 허용량 이런 표현의 단위를 썼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를 것이다. 이제 여러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데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결과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쌀, 고기, 어패류 이런 거에 전부 카드뮴 함량까지 외우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자, 이건 정답은 우선 저는 주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식중독 문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감염병 문제입니다. 자, 감염병 문제는 역시 전형적으로 자주 나왔던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묶여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탄저와 브루셀라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이제 경구 감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2번이 정답입니다. 탄저와 브루셀라. 자, 14번 보시면 이제 다음 중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정확히 1군 법정 감염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세균성 이질입니다. 자, 15번 보시면 이제 기생충 문제입니다. 자, 기생충 문제 보시면 자,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섭취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으며 식품의 비위생적인 처리나 불완전한 가열로 인해 인체 내로 감염되는 기생충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죠. 자, 위에 여기 앞부분만 보면 이미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어패류일 것이고 4번은
채소이기 때문에 1번 선모충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기생충 중에서 가장 이 선모충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회충이 자주 나왔는데 선모충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기생충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뭐 별 어려움 없이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6번 보시면 다슬기가 1중간숙주이고 그 다음에 제2중간숙주가 개나 가재. 자, 개나 가재에서 이미 정답을 확인했죠. 폐흡충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2초 만에 풀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폐흡충이 정답입니다. 자, 17번은 이제 해썹 문제입니다. 해썹 문제에서 우리가 쉽게 나오면 용어 정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용어 정의가 역시 나왔습니다. 자, 해썹에는 12가지의 원칙 또는 12가지의 절차, 단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 위의 요소의 중점 관리점을 설정하고 CCP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CCP의 한계 기준을 설정한 직후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 CL을 설정한 다음 단계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것을 앞에서 쭉 놨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정답은 뭐죠? 모니터링이죠. 그래서 중요 관리점의 모니터링, 체계 확립이 정답입니다. 자, 18번 보시면 이제 독성검사 시험이 나왔고 독성검사에서도 만성 독성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만성 독성검사 문제 살펴보시면 식품 첨가물의 만성 독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일 섭취량 산출 시 종간 차이와 사람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일반적인 안전계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종간 차이 우리가 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쥐와 인간과의 종간 차이 10분의 1, 사람 간의 차이, 그래서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냐 적냐, 임신을 했냐, 환자냐 이런 여러 가지 사람 간의 차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10분의 1에서 곱하기 100분의 1이어서 안전계수는 100입니다. 자, 19번 보시면 이제 첨가물 문제이죠. 자, 식품 첨가물은 이번에 그 공전이 바뀐 이후에 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시행이 되고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첨가물 부분을 되게 힘겹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 내용 중에 가장 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2000페이지 이후에 있는 내용이에요. 첨가물 공전이 2060 몇 페이지인가 되잖아요. 예? 끝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식품 첨가물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그 첨가물 공전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본 원칙이 나와 있었는데 기본 원칙의 첫 번째는 안전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기술적 필요성,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중에 가나 다라 4개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식품의 품질 유지, 안정성 향상 또는 관능적 특성 개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 중에 영양가를 의도적으로 저하. 이 2번과 4번 보기를 가지고 많이 헷갈렸거든요. 사실 2번 보기를 봤을 때는 정확한 복원이 지금 정확히 되진 않지만 이제 그 공전상에 원래는 이제 영양가를 저하시키면 안 되고 유지하는 게 맞지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섭취되지 않는 식품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저하해도 인정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2번의 보기가 맞는 걸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그리고 처리에 보조적 역할을 한다. 이 부분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의 내용은 역시 이 가로 안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용은 특정 식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위하여 제조하는 식품에 필요한 원료 또는 성분의 공급 이 부분인데 가로에서 만약 질병 치료나 기타 의료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제외된다라고 있었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 긴 문장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앞으로 질병 봤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돼서 질병 치료의 경우에는 기본 원칙에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4번입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첨가물 처음 파트에서 우리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죠. 그 중에서도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변질 및 부패를 방지한 첨가물입니다. 변질 및 부패를 방지하는 첨가물은 딱 3가지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기처럼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치제 이 3가지가 이 변질과 부패를 방지하는 첨가물이기 때문에 3가지를 제외한 유화제는 부패를 방지하는 첨가물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출문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 4월 7일을 놔두고 되게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이 강의를 하면서도 늘 느꼈던 게 진짜 열심히 진짜 정말 죽을 만큼 하는구나 이렇게 항상 한데, 시험 보고 많이 아쉬워하고 허탈한 기분들이 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결과는 4월 30일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놀고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이렇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번 5월 4일 날 이제 그 시험 결과 이후에 이제 또 교육청 시험을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연구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함께 이제 또 만나기 위해서 오전에는 식품위생 3시간을 하고요. 오후에는 식품화학 3시간으로 파이널 특강 정리하는, 요점 정리하는 이런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또 오셔서 같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